밤 하늘 아래 달빛에 비친 거대한 돌기둥이 있습니다. 한때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았습니다. 지금은 고요합니다. 바람소리만 폐허 사이를 지나갑니다. 가끔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릴 뿐입니다. 세계 곳곳에는 이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정글 속 마야의 피라미드, 콘스탄티노플의 성벽, 모두 한때는 세상의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권력의 상징이었고 부의 표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서려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거대한 문명들은 왜 사라진 걸까요? 오늘 밤은 세 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중해를 장악했던 로마 제국, 정글 속 신비로운 도시국가를 이룬 마야 문명, 그리고 천년을 버틴 비잔틴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모두 찬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히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기원 후 2세기, 로마인들은 지중해를 마레 노스트룸이라 불렀습니다. 우리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중해 전체가 로마의 것이었습니다. 스페인부터 이집트까지, 영국부터 북아프리카까지 모두 로마의 영토였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정말 엄청난 크기입니다. 이 광대한 땅에 약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인구였습니다. 이들 모두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법을 따랐고 로마에 세금을 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로마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함부로 체벌할 수도 없었고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고문도 금지되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콜로세움에서는 매일 검투사 경기가 열렸습니다. 5만 명이 넘는 관중이 환호했습니다. 검투사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맹수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잔인해 보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오락이었습니다. 무료로 빵과 서커스가 제공되었습니다. 빵과 서커스 정책이라고 불렀습니다. 황제들은 백성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식량과 오락을 제공했습니다. 배불리 먹고 재미있게 놀면 사람들은 정치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나 거대한 공중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카라칼라 욕장 같은 곳은 한 번에 1600명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목욕탕에서 사람들은 씻고 운동하고 책을 읽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도서관도 있었고 정원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복합 문화시설 같은 곳이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함께 목욕탕을 이용했습니다. 신분 차이가 있긴 했지만 목욕탕에서만큼은 평등했습니다. 도로는 놀라울 정도로 잘 닦여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실제로 로마에서 출발한 도로가 제국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총 길이가 8만 킬로미터가 넘었습니다. 로마의 도로는 튼튼했습니다.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맨 아래는 큰 돌을 깔고 그 위에 자갈을 깔고 마지막으로 평평한 돌을 포장했습니다. 비가 와도 물이 잘 빠졌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는 로마 도로가 있습니다. 군대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고 상인들이 안전하게 물건을 나를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군단은 하루에 30km를 행군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도 그 정도 속도였습니다. 우편 시스템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역참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말을 갈아타면서 빠르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로마에서 보낸 편지가 며칠이면 멀리 영국까지 도착했습니다. 수도교도 놀라운 건축물이었습니다. 산에서 도시까지 물을 끌어왔습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아치로 연결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펌프가 없던 시대에 중력만으로 물을 공급한 것입니다. 로마시에는 하루에 100만 세제곱미터의 물이 공급되었습니다. 1인당 1,000리터가 넘는 양입니다. 현대의 많은 도시보다 물 사용량이 많았습니다. 분수가 곳곳에서 솟아올랐고 집마다 수도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기원 후 27년부터 180년까지 약 20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방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있었습니다. 다만 제국 내부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짓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제는 번영했습니다.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인도에서 온 향신료, 중국에서 온 비단이 로마 시장에서 팔렸습니다. 문화도 꽃피웠습니다.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이스를 썼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가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철학자들이 토론했습니다. 예술가들이 조각과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황금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로마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영원한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로마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이 너무 커진 것입니다. 국경선이 끝없이 길었습니다. 라인강부터 다뉴브강까지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까지 방어해야 했습니다. 국경선 총 길이가 1만 킬로미터가 넘었습니다. 이 긴 국경을 지키려면 엄청난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로마는 약 30개의 군단을 유지했습니다. 한 군단이 5,000명이니 15만 명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조군까지 합치면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무장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군인들에게 월급도 줘야 했습니다. 퇴역하면 땅이나 돈을 줘야 했습니다. 제국 예산의 절반 이상이 군사비로 나갔습니다. 국경 너머에는 게르만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을 야만족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나름의 문화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부족마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을 부러워했습니다. 로마의 물건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의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의 옷을 입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로마 군대에 입대하기도 했습니다. 로마는 게르만족 용병을 많이 썼습니다. 그들은 싸움을 잘했고 용맹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로마가 아니라 돈을 주는 장군에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려 했다는 것입니다. 추운 북쪽보다 따뜻한 로마 땅이 좋았던 겁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땅이 필요했습니다. 로마 군대는 이들을 막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국경 수비대의 생활은 고달팠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성벽을 지켜야 했습니다. 영국 북부의 하드리아누스 성벽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다뉴브 강변에서는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몇 년씩 복무했습니다. 가족을 만나기 어려웠고 위험했습니다. 게르만족의 습격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밤에도 마음 놓고 잘 수 없었습니다.
3세기가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황제가 자주 바뀌었습니다. 235년부터 284년까지 50년 동안 26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평균 재위 기간이 2년도 안 됩니다. 어떤 해에는 황제가 5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군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황제를 죽이고 새 황제를 세웠습니다. 자기들 장군을 황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또 마음에 안 들면 죽였습니다. 이것을 군인 황제 시대 또는 3세기의 위기라고 부릅니다. 제국이 혼란에 빠진 시기였습니다. 중앙정부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경제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황제들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군대를 유지해야 했고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금 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무역이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화에 은을 적게 넣고 구리를 많이 넣었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의 은화는 순은이 90%였습니다. 하지만 3세기에는 5%까지 떨어졌습니다. 겉보기만 은화고 속은 구리였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졌고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빵 한 개 가격이 몇 년 사이에 10배로 올랐습니다. 어떤 물건은 100배까지 올랐습니다. 돈의 가치가 사라진 것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가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모든 물건의 최고 가격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고 상인들은 물건을 숨기고 암시장이 생겼습니다. 변방의 군인들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받아도 가치가 없는 돈이었습니다.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누가 제국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고 싶을까요? 탈영병이 늘어났고 도적이 되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황제를 배신하는 장군들도 나타나고 군기가 해이해졌습니다. 페르시아가 동쪽에서 공격해왔습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강했습니다. 260년에는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전투에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로마 황제가 적에게 포로가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게르만족도 국경을 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소규모 약탈이 아니라 대규모 침입이었습니다. 어떤 부족은 깊숙이 들어와 도시를 약탈했습니다. 로마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강했습니다. 단지 예전만큼은 아니었을 뿐입니다. 제국은 여전히 거대했고 자원도 많았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284년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는 달마티아 출신의 군인이었습니다. 평민 가정에서 태어나 군대에서 출세했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고 제국이 너무 크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스리기에는 무리였습니다. 국경에서 문제가 생기면 황제가 직접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경이 너무 넓었습니다. 동쪽에서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는데 황제는 서쪽에서 게르만족과 싸우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데만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제국을 4개로 나눈 것입니다. 2명의 정제와 2명의 부제가 각자 지역을 맡았습니다. 이것을 사분할 통치 또는 테르라르키아라고 부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자신은 동쪽의 정제가 되었습니다. 막시미아누스를 서쪽 정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명의 부제를 임명했습니다. 각자 제국의 4분의 1을 담당했습니다. 나름 영리한 방법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빨리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 황제가 있으니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공격하면 동쪽 황제가 막았습니다. 게르만족이 침입하면 서쪽 황제가 대응했습니다. 20년 후 정제는 퇴위하고 부제가 정제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제를 임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권력을 평화롭게 이양하려 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실제로 퇴위했습니다. 황제 자리를 자발적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고향 달마티아로 돌아가 궁전을 짓고 살았습니다. 채소를 키우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누군가 다시 황제를 하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내가 키운 양배추를 보면 이해할 것이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시스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퇴위하자마자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황제를 자칭했습니다.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혼란을 정리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였습니다. 그는 여러 경쟁자를 물리치고 단독 황제가 되었습니다. 312년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승리한 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를 공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때까지 박해받았습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 수많은 기독교인이 죽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 앞에 평등하다는 가르침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의 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기독교를 인정하고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스스로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수도를 옮긴 것입니다. 로마를 떠나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원래 비잔티움이라는 작은 그리스 식민 도시였습니다. 330년 그는 이곳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했습니다. 7년에 걸쳐 거대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궁전, 교회, 경기장, 성벽을 세웠습니다. 로마를 본떠 만들었지만 더 웅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도시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위치가 아주 좋았습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을 끼고 있어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길목이었습니다. 동쪽에서 오는 비단, 향신료가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방어하기도 쉬웠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육지 쪽만 방어하면 되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옮긴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동쪽이 더 부유했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소아시아는 여전히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서쪽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미 권력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황제들은 밀라노나 라벤나에 머물렀습니다. 로마는 상징적인 도시였지만 실질적인 수도는 아니었습니다. 395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두 아들에게 제국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호노리우스가 서로마를, 아르카디우스가 동로마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임시 조치처럼 보였습니다. 형제인이 협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국은 둘로 나뉘어졌고 다시는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서로마의 수도는 로마였습니다. 나중에 라벤나로 옮겼습니다. 동로마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같은 제국이었지만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마는 라틴어를 썼습니다. 동로마는 그리스어를 더 많이 썼습니다. 공식 문서는 라틴어였지만 일상에서는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서로마는 카톨릭이었고 로마 주교, 즉 교황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교회로 발전했습니다. 문화도 달랐습니다. 서로마는 라틴 문화였습니다. 동로마는 그리스 문화에 가까웠습니다. 철학, 예술, 건축 양식이 달랐습니다. 둘은 서로를 형제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남남이 되어갔고 협력보다는 경쟁했고 때로는 서로를 적대시했습니다. 그리고 운명도 달랐습니다.
동로마는 1000년을 더 버텼습니다. 1453년까지 존속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마는 그렇지 못했고 서로마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세기 후반 동쪽에서 무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훈족이 나타난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온 유목민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이들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훈족은 말 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쏠 수 있었습니다. 복갑궁을 사용했는데 사정거리가 멀고 위력이 강했습니다. 게르만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훈족은 무자비했고 마을을 태우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게르만족들은 저항했지만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게르만족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훈족과 싸우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남쪽 로마 땅으로 도망칠 것인가. 많은 부족들이 남쪽을 선택했습니다. 376년 서고트족이 다뉴브강에 도착했습니다. 수만 명이 강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왔고 강 건너 로마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로마는 처음에 이들을 받아주었습니다. 땅을 주고 정착하게 했고 대신 로마 군대에 복무해야 했습니다. 일종의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로마 관리들이 이들을 학대했습니다. 약속한 식량을 주지 않았고 돈을 뜯어냈습니다. 서고트족은 분노했습니다. 378년 서고트족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로마군과 맞붙었습니다. 로마 황제 발렌스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전투는 재앙이었습니다. 로마군이 참패했고 황제 발렌스가 전사했습니다. 로마군 2만 명 이상이 죽었고 로마 군대 역사상 최악의 패배 중 하나였습니다. 이 전투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게르만족이 로마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약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많은 게르만족이 들어왔습니다. 로마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제국 안에 제국 밖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통제가 안 되었습니다. 410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서고트족의 왕 알라리크가 로마를 공격한 것입니다. 알라리크는 원래 로마 동맹군이었고 로마를 위해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땅도 주지 않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알라리크는 화가 나서 3번이나 로마를 포위했습니다. 마침내 로마 성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서고트족은 사흘 동안 로마를 약탈했습니다. 8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원전 390년 갈리아족이 로마를 점령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로마는 그 후 800년 동안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신화가 깨졌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도시 로마가 무너지다니. 충격은 전 제국에 퍼졌고 로마가 약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사건에 충격을 받아 신궁론을 썼습니다. 지상의 나라는 무너져도 하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이 온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더 많은 게르만 부족들이 제국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반달족은 스페인을 거쳐 북아프리카로 건너갔습니다. 429년 가이세리크가 이끄는 반달족은 북아프리카를 정복했습니다. 북아프리카는 로마의 곡창지대였습니다. 밀이 나는 곳이었고 로마 시민들의 식량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곳을 잃은 것은 큰 타격이었습니다.
서고트족은 스페인에 정착했습니다. 왕국을 세웠습니다. 프랑크족은 갈리아를 점령했고 나중에 프랑스가 되는 지역입니다. 서로마 제국은 조각조각 나누어졌습니다. 455년, 이번에는 반달족이 바다를 건너와 로마를 약탈했습니다. 이들의 약탈은 더 심했습니다. 2주 동안 로마의 보물을 닥치는 대로 가져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7가지 촛대도 가져갔습니다. 티투스 황제가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로마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북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반달리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무분별한 파괴 행위를 뜻합니다. 반달족이 특별히 더 야만적이었다기보다는 그들의 약탈이 유명해서 이런 단어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서로마 제국은 이름뿐이었습니다. 황제는 있었지만 힘이 없었고 실제 권력은 게르만족 출신 군대 사령관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476년 마지막 황제가 폐위됩니다. 이름은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였습니다. 로물루스는 로마를 세운 전설의 왕 이름입니다. 아우구스툴루스는 작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10대 소년에 불과했고 게르만족 용병대장 오도 아케르가 그를 폐위시켰습니다. 로물루스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연금을 받으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서로마 제국은 끝났습니다. 거창한 전투도 없이 그냥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로마인이라고 생각했던 점입니다. 로마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로마의 영향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대서양을 건너 중앙아메리카로 가보겠습니다. 울창한 열대우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높이 자랍니다. 뱀과 제규어가 사는 정글입니다. 습하고 더운 곳입니다. 비가 자주 내리고 비가 오면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햇빛이 들지 않아 항상 어둡고 온갖 곤충과 동물들이 삽니다. 이런 곳에 누가 도시를 세웠을까요? 마야인들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정글을 뚫고 거대한 피라미드를 쌓아 올렸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신전이 숲 위로 솟아올랐고 멀리서 보면 산처럼 보였습니다. 돌을 쌓아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퀴도 없고 짐을 끄는 동물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돌을 날라야 했습니다. 수십 톤짜리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요? 수천 명이 힘을 합쳐 작업했습니다. 통나무를 깔고 그 위로 돌을 굴렸습니다. 경사로를 만들어 피라미드 위로 돌을 끌어올렸습니다. 수십 년이 걸리는 공사였습니다. 마야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었고 티칼, 칼라크물, 코판, 팔렌케, 욱스말, 치체니트사 각 도시마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을 아하후라고 불렀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왕은 신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였습니다. 왕이 의식을 치르면 비가 왔고 왕이 기도하면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도시국가들은 서로 동맹을 맺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티칼과 칼라크물은 오랜 숙적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싸웠고 다른 도시들은 이 두 강대국 중 하나의 편을 들어야 했습니다. 티칼은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과테말라 북부에 있었습니다. 전성기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고 당시로서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사호 신전이라고 부르는 높이 65m가 넘는 피라미드가 있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 정상에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보면 정글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지금도 정글 위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마야인들은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을 깊이 연구했고 밤하늘을 관찰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금성이 언제 나타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금성은 마야인들에게 중요한 별이었고 전쟁을 시작하는 날을 금성의 움직임으로 정했습니다. 금성이 뜨는 날은 불길하다고 믿었습니다. 일식과 월식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일식이 일어나면 왕이 의식을 치렀습니다. 태양이 사라지는 것을 신의 분노라고 생각했고 신을 달래야 했습니다. 달력을 여러 개 사용했습니다. 260일짜리 종교력이 있었습니다. 촐킨이라고 불렀습니다. 13개의 숫자와 20개의 이름이 조합되었습니다. 260일은 아마도 인간의 임신 기간과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365일짜리 태양력도 있었습니다. 하압이라고 불렀습니다. 18개월에 각 달이 20일이었습니다. 360일이 되고 마지막에 5일을 더했습니다. 이 5일은 불길한 날로 여겨졌습니다. 두 달력이 52년마다 한 번씩 같은 날에 만났습니다. 이것은 달력 주기의 끝이었습니다.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날이었고 특별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모든 불을 끄고 새로운 불을 피웠습니다. 장기력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기원 날짜부터 날을 세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원전 3114년 8월 11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날이 왜 중요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세상이 창조된 날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문자도 있었는데 신성문자라고 부릅니다. 히에로글리프입니다. 그림 같기도 하고 글자 같기도 합니다. 음절문자와 표의문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돌에 글을 새겼고 비석을 세워 왕의 업적을 기록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날, 새 건물을 지은 날, 포로를 잡은 날 등을 적었습니다. 주식은 옥수수였고 마야인들은 옥수수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창조 신화에 따르면 신들이 옥수수 반죽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옥수수로 빵도 만들고 술도 만들었습니다. 매일 세 끼를 옥수수로 해결했습니다. 아침에는 옥수수 죽을 먹었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옥수수 빵을 먹었습니다. 정글에서 농사 짓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땅을 개간해도 몇 년 지나면 척박해졌습니다. 열대 토양은 영양분이 빨리 사라집니다. 비가 많이 와서 영양분이 씻겨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전 농업을 했고 숲을 태우고 재를 비료로 사용했습니다. 몇 년 농사를 짓다가 땅이 척박해지면 다른 곳으로 옮겼고 버려진 땅은 다시 숲이 되었습니다. 계단식밭도 만들었습니다. 산비탈을 깎아서 평평한 밭을 여러 층으로 만들었습니다. 돌로 벽을 쌓아 흙이 떠내려가지 않게 했고 물을 모으는 저수지도 만들었습니다. 정글에는 강이 적었습니다. 땅 위로 흐르는 물이 거의 없었고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석회암 지형이라 물이 지하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빗물을 모아야 했고 저수지를 파고 빗물을 모았습니다. 세노테라는 자연 우물도 이용했습니다. 땅이 무너져 생긴 큰 구멍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야 도시들은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넓은 광장이 있었고 그 주변에 신전과 궁전이 있었습니다. 광장에서 의식이 열렸는데 수천 명이 모여 왕의 의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잘 닦인 도로는 하얀 석회암 가루로 포장했습니다. 사케베라고 불렀습니다. 밤에도 하얗게 빛나서 길을 찾기 쉬웠습니다. 수로 시스템이 물을 공급했고 저수지에서 도시 곳곳으로 물을 보냈습니다.
목욕탕도 있었고 수세식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마야 도시국가들은 끊임없이 경쟁했습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은 아니었고 명예와 포로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왕은 전쟁에서 이겨야 권위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 지면 창피한 일이었고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은 주로 건기에 벌어졌습니다. 우기에는 정글이 진흙탕이 되어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건기가 되면 군대를 모았고 금성의 움직임을 보고 출격 날짜를 정했습니다. 전사들은 화려한 깃털 장식을 하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캐찰새의 긴 깃털은 특히 귀했습니다. 왕과 귀족들만 쓸 수 있었습니다. 깃털 장식이 크고 화려할수록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제규어 가죽을 걸치기도 했습니다. 제규어는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제규어 전사는 용맹하다고 여겨졌고 제규어 이빨로 만든 목걸이를 했습니다. 흑요석으로 만든 칼과 창을 들었습니다. 흑요석은 화산 유리인데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면도날보다 날카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속이 아니라 깨지기 쉬웠습니다. 창과 창을 던지는 기구도 사용했습니다. 아틀라틀이라고 불렀습니다. 팔의 연장처럼 작동해서 창을 더 멀리, 더 강하게 던질 수 있었습니다. 목표는 적을 죽이는 것보다 사로잡는 것이었습니다. 포로, 특히 귀족 포로가 중요했습니다. 일반 병사를 잡는 것보다 적국의 왕이나 귀족을 잡는 것이 훨씬 영광스러웠습니다. 포로가 된 귀족들은 중요한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적국의 왕이나 왕자를 사로잡으면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승리한 왕은 포로들을 이끌고 개선했습니다. 포로들을 광장에 끌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지켜보았습니다. 포로들은 계단을 올라 신전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신에게 바쳐졌습니다. 구기 경기도 중요했습니다. 고무공을 이용한 운동 경기였습니다. 경기장은 I자 모양이었습니다. 양쪽에 높은 벽이 있었고 공을 손으로 치면 안 됐습니다. 엉덩이, 무릎, 팔꿈치로 쳐야 했습니다. 벽에 달린 고리에 공을 넣으면 득점을 했는데 고리가 작고 높이 달려 있어서 공을 넣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경기는 격렬했습니다. 공은 무거웠고 딱딱했습니다. 맞으면 아팠고 보호장비를 착용했지만 부상이 잦았습니다. 때로는 경기 중에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신화에서 쌍둥이 영웅이 저승의 신들과 구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웅들이 이겨서 저승에서 탈출했습니다. 경기장은 우주를 상징했습니다. 공은 태양이었고 경기는 빛과 어둠의 싸움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결과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왕의 권력은 종교와 밀접했습니다. 왕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존재였고 의식을 주관했습니다. 왕이 의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 재앙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피를 바치는 의식도 있었습니다. 왕이나 왕비가 자신의 몸을 찔러 피를 흘렸습니다. 가시나무 가시로 혀나 귀를 찔렀습니다. 피의 의식은 중요했습니다. 피는 생명이었고 신들이 세상을 만들 때 자신의 피를 주었습니다. 인간도 피를 주어 신에게 보답해야 했습니다. 피를 종이에 적셔 태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신에게 전달된다고 믿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환영을 보았고 조상의 영혼이나 신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야인들은 샤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샤먼은 환각물질을 사용해
신과 대화했고 환각버섯, 식물즙 등을 사용했습니다. 트랜스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미래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언제 전쟁을 해야 하는지,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고 약초를 사용하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무역도 활발했습니다. 도시들 사이에 물건이 오갔습니다. 장거리 무역도 있었는데 멕시코 중부까지 가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해안 지역에서 소금과 조개 껍데기가 왔습니다. 소금은 식량 보존에 필수였고 조개 껍데기는 장신구를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큰 조개 껍데기는 나팔로 사용했습니다. 고지대에서는 흑요석이 왔습니다. 흑요석은 날카로워서 도구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온 흑요석일수록 비쌌고 특정 산지의 흑요석은 품질이 좋아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깃털, 카카오, 옥도 거래되었습니다. 옥은 금보다 귀했습니다. 초록색 옥은 생명과 농업을 상징했습니다. 옥으로 만든 장신구는 왕족만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특히 귀했습니다. 초콜릿 음료를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카카오 열매를 갈아서 물과 섞었습니다. 고추를 넣기도 했는데 달지 않고 쓰고 매운맛이었습니다. 귀족들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의식 때 마셨는데 신들의 음료라고 여겼습니다. 카카오 나무는 신들의 음식이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열매는 화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물건을 살 때 카카오 열매로 계산했습니다. 토끼 한 마리가 카카오 열매 10개였다고 합니다. 노예 한 명은 카카오 열매 100개였다고 합니다. 8세기 후반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돌에 새긴 비문을 보면 가뭄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가 오지 않았고 우기가 되어도 비가 적게 왔습니다. 옥수수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마야 문명은 물에 의존했고 강이 없는 정글에서 빗물은 생명이었습니다. 저수지에 물을 모아 건기에 사용했는데 가뭄이 길어지자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농사가 안 됩니다. 옥수수가 시들었고 수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될까? 언제 비가 올까? 과학자들이 호수 바닥을 조사했습니다. 그 시기에 퇴적물을 분석했습니다. 퇴적물 속 화학 성분을 보면 당시 기후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9세기 무렵 가뭄이 심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나무의 나이테도 연구했습니다. 나이테가 좁으면 가뭄이 심했다는 뜻입니다. 그 시기의 나무 나이테는 매우 좁았습니다. 비가 평소의 절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습니다. 810년경, 860년경, 그리고 910년경에 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각각 10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중간에 조금 나아지다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물이 부족하니 농사가 안 되었고 식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팠고 굶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왕에게 불만이 쌓였습니다. 왕은 신과 소통한다고 했습니다. 의식을 치르면 비가 온다고 했는데 왜 비가 오지 않는 겁니까? 왕이 제대로 의식을 치르지 못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왕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권위가 흔들렸고 왕족 사이에서도 분열이 생겼습니다. 누가 진짜 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가? 전쟁이 더 잦아졌고 비문에 전쟁 기록이 늘어났습니다. 도시들이 서로를 더 자주 공격했는데 아마도 부족한 자원을 놓고 싸운 것 같습니다. 식량이 있는 곳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전쟁 포로를 바치는 의식이 증가했고 왕들은 더 많은 인신 공양으로 신의 노여움을 풀려고 했습니다. 더 많은 피를 바쳤고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왕들은
필사적이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왕의 권위가 더욱 흔들렸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무능하다고 생각했고 귀족들도 왕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왕실 내부에서도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기념비 건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야 왕들은 자신의 업적을 돌에 새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새로운 비석을 세우고 피라미드를 높였는데 이것이 왕의 권력을 과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가 점점 뜸해졌습니다. 새 비석을 세우는 간격이 길어졌고 어떤 도시는 수십 년간 새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떤 건설은 중간에 멈췄습니다. 피라미드가 반쯤만 쌓인 채 방치되었습니다. 돌이 쌓여 있는데 아무도 작업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의욕이 사라진 것일까요?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일까요? 식량도 부족한데 누가 무거운 돌을 나르고 싶었겠습니까? 인구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이 늘었고 질병도 퍼졌습니다. 약해진 사람들은 병에 쉽게 걸렸습니다. 뼈를 분석해보면 그 시기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8세기 후반부터 영양 상태가 나빠집니다. 키도 작아지고 일찍 죽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가구씩 떠났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작은 마을로 가거나 친척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도시의 변두리부터 비었습니다. 가장자리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떠났고 그들의 집이 버려졌고 지붕이 무너지고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장인들도 떠났습니다. 도자기를 만들던 사람, 돌을 조각하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도자기 품질이 떨어졌고 정교한 물건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역도 줄어들어 멀리서 오는 물건이 적어졌습니다. 흑요석, 옥, 깃털이 귀해졌습니다. 도시 간 교류가 위축되었습니다. 800년대 분위기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도시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세기가 끝나갈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록이 멈춘 것입니다. 티칼에서 마지막 비석이 세워진 것은 869년이었습니다. 비석에는 왕의 업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비석은 세워지지 않았고 다음 기념 행사도 없었습니다. 왕궁의 기록도 멈췄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비슷했습니다. 칼라크물은 909년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코파는 더 일찍 820년에 멈췄습니다. 팔렌케는 799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둘씩 도시들이 침묵했습니다. 남쪽의 대도시들이 차례로 조용해졌습니다. 페텐 지역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한때 수십만 명이 살던 곳이 텅 비었습니다. 왕궁에서는 더 이상 의식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광장은 텅 비었고 시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구기 경기장에서는 환호성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얼마나 빨리 떠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에 급격히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흩어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떠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떠났을 것입니다. 가족 단위로, 마을 단위로 떠났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북쪽으로 갔습니다. 유카탄 반도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번영하는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치첸이트사, 욱스말 같은 곳입니다. 어떤 이들은
작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정글 속 농촌으로 갔습니다. 농사지을 땅을 찾아 정글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시 생활을 포기하는 대신 자급자족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작은 밭에서 옥수수를 심고 자기 가족만 먹을 만큼 수확했습니다. 건설 중이던 건물들이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돌계단이 반쯤만 만들어졌고 벽화가 그려지다가 멈췄고 조각이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이 연장을 내려놓고 떠난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는 점진적이었겠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도시가 버려졌습니다. 정글이 다시 도시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덩굴이 벽을 타고 올라갔고 나무가 돌틈 사이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뿌리가 커지면서 돌을 밀어냈습니다. 건물이 무너졌고 지붕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나무로 만든 들보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들이닥쳤고 벽이 침식되었습니다. 나무들이 자랐습니다. 피라미드 위에 나무가 자랐습니다. 뿌리가 돌을 쪼개고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은 점점 더 무너졌습니다. 몇백 년이 지나자 피라미드는 흙으로 뒤덮인 언덕처럼 보였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언덕이었습니다. 그 아래 거대한 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정확히 말해주는 기록은 없습니다. 마야인들이 이유를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적을 겨를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생존이 급했을 것입니다.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가뭄이 결정타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가장 유력합니다. 물과 식량이 부족해지자 사회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도시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지친 것도 있었을 것이고 환경 파괴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진 것도 문제였습니다. 복합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모든 마야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부의 대도시들은 버려졌지만 북쪽 유카탄 반도의 도시들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야 문명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마야어를 말했고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여전히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1500년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마야인들을 만났습니다. 마야인들은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글 속 도시들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지만 그들은 조상의 후손이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마야를 정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마야인들은 저항했고 마지막 마야 독립국가는 1697년에야 정복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백만 명의 마야 후손들이 중앙아메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야어를 사용하고 전통의식을 치릅니다. 마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다시 지중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로마가 무너진 476년, 동로마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서쪽 형제는 쓰러졌지만 동쪽 형제는 건재했습니다.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50만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서유럽의 어떤 도시보다 컸고 로마도 이미 인구가 줄어 몇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노플은 여전히 대도시였습니다. 항구는 배로 가득했고 흑해에서 온 곡물, 인도에서 온 향신료, 중국에서 온 비단이 하역되었습니다. 상인들이 여러 언어로 흥정했는데 그리스어, 라틴어, 아랍어, 페르시아어가 뒤섞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은 전설적이었습니다. 삼중 성벽이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테오도시우스 2세가 5세기 초에 건설한 것입니다. 안쪽 성벽은 높이가 12m, 두께가 5m였습니다. 바깥쪽에는 낮은 성벽이 2개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벽이 뚫려도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뚫려도
세 번째가 있었고 성벽 사이에는 해자가 있었습니다. 성벽에는 96개의 탑이 있었습니다. 탑마다 병사들이 지켰고 활을 쏘고 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적이 성벽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성벽을 뚫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1000년 동안 수십 번의 공격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뚫리지 않았습니다. 아랍군, 불가르족, 러시아군이 공격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바다 쪽도 방어되어 있었습니다. 금강만 입구에 거대한 쇠사슬을 걸 수 있었습니다. 적 함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동로마 사람들은 스스로를 로마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스어로 로마이오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진짜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쪽 로마는 무너졌지만 자신들은 로마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황제는 바실레우스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스어로 황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로마 황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제의 권위는 신에게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야심이 컸습니다. 527년에 즉위한 그는 로마 제국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옛 로마의 영토를 되찾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서로마가 무너진 지 50년이 지났지만 아직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명장 벨리사리우스를 보냈습니다. 벨리사리우스는 젊고 능력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적은 병력으로도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전술의 천재였습니다. 533년 벨리사리우스는 북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반달족이 점령하고 있던 곳입니다. 1만 5천 명의 병력으로 출발했습니다. 단 2번의 전투로 반달 왕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북아프리카는 다시 로마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탈리아로 진군했습니다. 동고트족이 이탈리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535년 벨리사리우스는 시칠리아에 상륙했습니다. 북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전쟁은 오래 걸렸습니다. 동고트족은 완강히 저항했고 결국 비잔틴이 승리했습니다. 540년에 동고트의 수도 라벤나가 함락되었습니다. 스페인 남부도 일부 되찾았습니다. 한때 지중해는 다시 로마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옛 로마 제국의 절반 정도를 되찾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했습니다. 전쟁 비용이 엄청났고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군대는 지쳤고 유스티니아누스가 죽자 많은 영토를 다시 잃었습니다. 그래도 유스티니아누스는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법전을 편찬한 것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로마법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수백 년간 쌓인 법을 정리했습니다. 이 법전은 나중에 서유럽으로 전해져 현대 유럽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532년에 착공해서 537년에 완공했습니다. 단 5년 만에 만든 것입니다. 1만 명의 노동자가 동원되었고 이 건물은 당시 세계 최대의 돔을 가졌습니다. 직경이 31m였고 높이는 56m였습니다. 돔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천장이 공중에 매달린 것 같았습니다. 성당 안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모자이크가 벽을 덮었고 금박을 입힌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성당 전체가 반짝였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성당 완공을 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여, 내가 그대를 이겼노라.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성경 속 왕입니다. 이 성당은 1000년 동안 기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황제의 대관식이 열렸습니다. 중요한 의식이 거행되었고 성 소피아는 비잔틴 제국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죽고 나서 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동쪽에서는 페르시아가 위협했습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오랜 숙적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수백 년 동안 싸웠는데 국경 지역을 놓고 계속 다퉜습니다. 때로는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오래 가지 못했고 곧 다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7세기 초 페르시아가 대공세를 펼쳤습니다. 호스로 2세가 이끄는 페르시아군은 무서웠습니다. 602년부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비잔틴은 내전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페르시아는 시리아를 점령했습니다. 614년에는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성 십자가를 빼앗아갔습니다. 기독교 세계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가 못 박혔다는 십자가가 이교도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집트까지 빼앗겼는데 이집트는 비잔틴의 곡창지대였습니다. 밀이 나는 곳이었고 콘스탄티노플의 식량이 여기서 왔습니다. 이곳을 잃은 것은 심각한 타격이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소아시아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626년에는 콘스탄티노플 근처까지 왔습니다. 제국은 붕괴 직전이었고 영토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과 그 주변만 남았습니다. 황제 헤라클리우스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610년에 즉위한 그는 처음에는 수세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교회에 금은 보화까지 녹여 군비를 마련했습니다. 성당의 촛대, 성배, 장식품을 녹였습니다. 교회는 반대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소용없었습니다. 622년부터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 본토로 쳐들어가 적의 심장부를 노렸습니다. 페르시아는 당황했습니다. 자기 땅이 공격받을 줄 몰랐습니다. 헤라클리우스는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전투에서 승리했고 627년 니네베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해 페르시아군을 격파했습니다. 페르시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호스로 2세가 폐위되고 살해되었습니다. 새 왕이 평화를 청했습니다. 628년 양국은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승리해 빼앗겼던 땅을 되찾았습니다. 성 십자가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630년 헤라클리우스가 직접 십자가를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이제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 넘게 전쟁을 했고 지쳤습니다. 이제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아랍반도에서 새로운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슬람이었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르는 아랍인들이 북쪽으로 진군했습니다. 632년 무함마드가 죽었지만 운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리프들이 정복전쟁을 이어갔습니다. 아랍군은 열정적이었고 새로운 신앙으로 무장했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비잔틴은 준비되지 않았고 페르시아와의 전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군대는 약했고 재정은 바닥났습니다. 사람들도 전쟁에 지쳐 있었습니다. 아랍군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634년부터 공격을 시작했고 시리아가 함락되었습니다. 636년에 야르무크 전투에서 비잔틴군이 대패했습니다. 예루살렘이 638년에 함락되었습니다. 방금 되찾은 곳이었는데 다시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슬람 교도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집트도 640년에 넘어갔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제국의 절반이 사라졌고 가장 부유한 지역들을 잃었습니다. 시리아, 이집트, 북아프리카가 모두 이슬람의 땅이 되었습니다. 세입이 급감했고 이집트에서 오던 곡물이 끊겼습니다. 시리아에서 오던 세금이 끊겼습니다. 제국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콘스탄티노플도 포위당했습니다. 674년부터 678년까지 아랍 함대가 도시를 에워쌌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함대가 와서 포위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돌아갔습니다. 비잔틴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인가? 성벽이 뚫릴까? 하지만 비잔틴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불이라 불리는 화염 무기였습니다. 정확한 성분은 비밀이었습니다. 아마도 석유, 송진, 유황 등을 섞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은 물 위에서도 탔다는 점입니다. 배에 장치를 달아 불을 뿜어냈습니다. 청동관을 통해 불이 분사되었습니다. 적선에 불을 붙였고 물을 뿌려도 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번졌습니다. 아랍 함대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배들이 불타올랐고 병사들이 불타는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비잔틴 해군이 승리했습니다. 678년 아랍군은 물러났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었고 비잔틴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다시 한번 지켜졌습니다. 제국은 살아남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영토는 크게 줄었습니다. 소아시아와 발칸반도 그리고 일부 이탈리아 땅만 남았습니다. 한때 지중해 전체를 지배했던 제국이 이제 지역 강국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잔틴 사람들은 회복력이 강했습니다. 다시 일어섰고 행정을 개혁하고 군대를 재편했습니다. 8세기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성상 논쟁이었습니다. 성인이나 예수의 그림을 만들어도 되는가, 우상 숭배가 아닌가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황제 레온 3세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726년 그는 성상을 금지했습니다. 모든 성상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교회의 벽화가 지어졌고 성인의 조각상이 부서졌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특히 수도사들은 반발했습니다. 폭동이 일어났고 제국은 성상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라졌습니다. 이 논쟁은 100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11세기가 되자 새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투르크족이었습니다. 셀주크 투르크가 빠르게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1071년 운명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만지케르트 전투입니다. 비잔틴 제국이 대패했고 황제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비잔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소아시아 대부분을 잃었고 이곳은 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황제는 서유럽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군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군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1204년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한 것입니다. 같은 기독교도가 기독교 도시를 약탈했습니다. 성 소피아 성당이 훼손되었습니다.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플에 라틴 제국을 세웠습니다. 비잔틴 황제는 도망쳤습니다. 1261년 비잔틴인들이 수도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폐허였습니다. 14세기 비잔틴은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때 지중해를 지배했던 제국은 이제 콘스탄티노플 주변 몇 개 도시만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발칸반도의 몇 개 도시,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반도 일부,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정은 바닥났고 세금을 거둘 땅이 없었습니다. 무역도 이탈리아 도시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베네치아와 제노바 상인들이 콘스탄티노플의 무역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이 세금을 냈지만 비잔틴에게는 푼돈이었습니다. 군대는 약했고 자국민 군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용병에 의존했는데 용병을 고용할 돈도 부족했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튼튼했지만 지킬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성벽도 오래되어 곳곳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수리할 돈이 없었고 어떤 부분은 임시로 나무로 때웠습니다. 1000년을 버틴 성벽이 이제 낡았습니다. 귀족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왕위 계승을 놓고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1341년부터 1347년까지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제국은 둘로 갈라져 싸웠습니다. 힘을 합쳐야 할 때 서로를 물어 뜯었습니다. 내전은 제국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경제가 파탄났고 인구가 줄었습니다. 세르비아와 불가리아가 비잔틴 영토를 빼앗아갔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니 주변국들이 침략했습니다. 동쪽에서는 오스만 투르크가 부상했습니다. 오스만 1세가 1299년에 세운 이 나라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소아시아의 작은 공국으로 시작했지만 곧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오스만은 소아시아를 정복했습니다. 다른 투르크 공국들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왔습니다. 1354년 갈리폴리를 점령했습니다. 유럽의 첫 발판이었습니다. 발칸반도로 진출해 1360년대에 아드리아노플을 점령했습니다. 여기를 수도로 삼아 불가리아를 정복했습니다. 세르비아를 격파했습니다. 1389년 코소보 전투에서 세르비아군을 무찔렀습니다. 오스만은 비잔틴을 포위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주변이 모두 오스만 땅이 되었습니다. 비잔틴은 적의 바다에 떠있는 섬이었습니다. 육지로 나가면 바로 오스만 영토였습니다. 황제는 서유럽을 돌아다녔습니다. 도움을 구걸했습니다. 교황을 만나고 왕들을 만났습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황제가 이제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서유럽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정교회가 카톨릭에 복종하면 돕겠다고 했습니다. 교회 통합이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굴욕적인 제안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갈라져 있던 교회를 하나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1439년 플로렌스 공의회에서 교회 통합이 선언되었습니다. 비잔틴 황제와 대주교가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비잔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차라리 투르크의 터번을 쓸지언정 추기경의 모자는 쓰지 않겠다. 이 말이 나왔습니다. 정교의 신앙을 버리느니 차라리 이슬람의 지배를 받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도움은 거의 없었습니다. 서유럽은 약속만 했을 뿐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몇백 명의 용병이 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비잔틴은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1000년을 버텼습니다. 수십 번의 포위를 견뎌냈습니다. 아랍도 못했고 불가르도 못했고 러시아도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버틸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학자들은 여전히 고대 그리스 문헌을 연구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읽었습니다. 주석을 달고 필사했습니다. 비잔틴은 고대 지식의 보고였습니다. 로마가 잊어버린 것들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학, 그리스 과학, 서유럽이 암흑시대일 때도 비잔틴은 이것들을 보존했습니다. 예술도 계속되었습니다. 모자이크를 만들고 성상화를 그렸습니다. 아름다운 필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금박을 입힌 미니어처로 장식했습니다. 비록 제국은 쇠약했지만 문화는 살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을 살았습니다. 시장에 나가고 가게를 열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제국이 곧 끝날 것이라는 불안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오스만은 점점 강해졌고 비잔틴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시간 문제였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올 것이었습니다. 1451년 메흐메트 2세가 오스만의 술탄이 되었습니다. 그는 19살이었지만 야심이 컸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대 술탄들이 시도했지만 실패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준비했습니다. 2년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에 요새를 지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거대한 대포를 만들었습니다. 이 대포는 역사상 가장 큰 대포 중 하나였습니다. 헝가리 기술자 우르반이 만들었습니다. 길이가 8m가 넘었고 550km짜리 돌덩이를 날릴 수 있었습니다. 대포를 운반하는 데만 60마리의 황소가 필요했습니다. 한 번 쏘고 다시 쏘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어떤 성벽도 이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비잔틴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1449년에 즉위했습니다. 마지막 황제가 될 것을 알았을까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군대는 7,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중 5,000명이 비잔틴 시민이었습니다. 2,000명은 외국 용병이었습니다. 제노바에서 온 조반니 주스티니아니가 7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왔습니다. 성벽을 수리했습니다. 무너진 것을 고쳤고 무기를 모았고 식량을 비축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했고 기도했습니다. 신이 도와주시기를 바랐습니다. 1000년 전 선조들이 아랍의 공격을 막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오스만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453년 4월 6일 오스만군이 도착했습니다. 메흐메트 2세가 이끄는 대군이었습니다. 8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난 대군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들은 콘스탄티노플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육지 쪽은 물론 바다 쪽도 함대로 에워쌌습니다. 수백 척의 배가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텐트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밤이 되면 수만 개의 모닥불이 켜졌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사람들은 성벽에서 그 광경을 보았고 공포스러웠습니다. 거대한 대포가 불을 뿜었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먹을 것 같았습니다. 1000년을 버틴 성벽에 금이 갔고 돌 무더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대포가 쏘아댔습니다. 특히 성벽의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로마노스 문 근처가 심하게 파괴되었고 구멍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비잔틴 병사들은 밤마다 성벽을 수리했습니다. 돌을 쌓고 나무를 대고 흙을 채웠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일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성벽이 다시 서 있었습니다. 오스만군이 공격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고 사다리를 걸고 올라왔습니다. 비잔틴 병사들은 그들을 밀어내고 돌을 던지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해전도 벌어졌습니다. 비잔틴은 금강만 입구에 거대한 쇠사슬을 걸었습니다. 오스만 함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쇠사슬은 튼튼했습니다. 배로 부딪혀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메흐메트는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배를 육지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나무 바퀴를 단 배를 언덕 너머로 옮겼습니다. 밤사이에 작업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비잔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금강만 안쪽에 오스만 배들이 떠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거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배가 산을 넘어온 것입니다. 이제 금강만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스만군이 북쪽 성벽도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잔틴은 병력을 나누어 배치해야 했습니다. 얇게 퍼진 방어선은 더 약해졌습니다. 53일간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대포를 쏘아댔고 밤에는 수리하고 낮에는 싸웠습니다. 사람들은 지쳐갔고 식량도 부족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시 안에서는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모여 기적을 빌었고 성상 앞에 촛불을 켰습니다.
신이 도시를 구해주시기를, 천년 전처럼 기적이 일어나기를 빌었습니다. 5월 28일 밤 마지막 미사가 열렸습니다. 성 소피아 성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황제도 왔고 귀족과 평민이 함께 모였습니다. 정교회와 카톨릭 신부가 함께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이제 교리 논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동방교회든 서방교회든 같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했고 함께 울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병사들에게 연설했습니다. 용감하게 싸웁시다. 우리 조상들이 이 도시를 지켜왔듯이 우리도 끝까지 지킵시다. 신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성벽으로 향했습니다. 황제 표시를 떼어버렸고 화려한 옷을 벗었습니다. 일반 병사와 같은 갑옷을 입었습니다.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였습니다. 5월 29일 새벽 1시 최후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메흐메트는 모든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파도, 아니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북소리가 울렸고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작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케르코 포르타라는 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잠그는 것을 잊었거나 부상자를 옮기면서 열어둔 것 같습니다. 오스만군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사들이 그 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성벽 안으로 들어왔고 한쪽에서는 예니체리가 성벽을 올라왔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최후까지 싸웠습니다. 황제 휘장을 버리고 병사로 싸웠습니다. 제국을 구할 기독교인은 없는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나중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른 병사들과 함께 쓰러졌을 것입니다. 누가 황제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천년제국의 마지막 황제는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오스만군이 도시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약탈이 시작되었습니다. 3일 동안 병사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갔습니다. 집을 털고 교회를 약탈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전쟁의 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고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메흐메트는 대학살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약탈을 중지시켰습니다.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메흐메트 2세는 성 소피아 성당에 들어갔습니다. 1000년 동안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이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돔, 황금빛 모자이크, 웅장한 기둥, 그는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이곳을 모스크로 만들어라. 십자가가 내려졌습니다. 미나렛이 세워졌습니다. 기독교 성당이 이슬람 모스크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이스탄불이 되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453년 5월 29일, 천년의 역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로마의 마지막 후예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끝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비잔틴 학자들이 책을 들고 이탈리아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책들이 서유럽에 퍼졌습니다. 이것이 르네상스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비잔틴이 간직했던 지식이 서유럽을 깨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잔틴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태로 이어졌을 뿐입니다. 이렇게 세 문명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로마, 마야, 비잔틴 모두 찬란했고 모두 강력했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로마는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서서히 약해졌고 마지막은 조용했습니다. 어느 날 그냥 황제가 없어진 것입니다. 마야는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시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글이 다시 도시를 삼켰습니다. 비잔틴은 마지막까지 싸우다 졌습니다. 1000년을 버텼고 수십 번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벽이 뚫렸습니다. 마지막 황제는 칼을 들고 싸우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없습니다. 로마의 법은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고 로마법은 현대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마야의 후손들은 여전히 중앙아메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비잔틴의 문화는 동유럽 정교회로 이어졌습니다. 문명은 사라져도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식은 전해지고 문화는 변형되어 이어집니다. 완전한 끝이란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언젠가 역사가 될 것입니다. 먼 미래의 누군가가 우리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문명으로 기억될까요? 하지만 그것은 내일 생각할 일입니다. 오늘 밤은 그저 옛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글 속 피라미드, 무너진 콜로세움, 성벽에 서 있던 마지막 황제의 이야기를.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을 보면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마야 시대에도, 비잔틴 시대에도 저 별들은 저렇게 빛났습니다. 문명은 오고 갑니다. 하지만 별은 변함없이 빛납니다. 사람들은 계속 태어나고 살아가고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